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가능하다던 F-35 스텔스 전투기 날개 보수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만 믿고 정비를 맡기던 미국조차 이제는 한국 없이는 전력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 독점을 무너뜨리고 미국마저 놀라게 만든 한국의 기술력.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그 극적인 순간을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맥케이 대령입니다. 미군에서 25년간 복무하며 전투기 정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아왔죠. 특히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 정비에서는 펜타곤이 가장 신뢰하는 감독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F-35에 문제가 생기면 저를 파견했거든요. 지금까지 100대가 넘는 F-35를 손봤고 단 한 번도 수리에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훈련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감독하러 왔거든요. 아침 8시 활주로에서 F-35 한 대가 이륙 준비를 마쳤어요. 조종사는 한국 공군의 베테랑 파일럿이었습니다. 비행 경력만 15년이 넘는 실력자였죠. 이전에도 몇 번 함께 훈련해 본 적이 있는 신뢰할 만한 조종사였어요.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거든요. 이륙 후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관제탑에서 긴급 통신이 들려왔어요. 비상 상황 발생, F-35 좌측 날개 끝부분에 심각한 손상 확인됨. 저는 즉시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착륙한 전투기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좌측 날개 끝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훈련 중 다른 기체와의 근접 기동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지만 기체 손상은 심각했어요. 이런 수준의 손상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었지만 F-35에서는 특히나 까다로운 문제였죠. 조종사가 헬멧을 벗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순간적으로 거리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초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외부 손상만 봐도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한 외부 찌그러짐이 아니라 내부 구조재까지 영향을 받았던 거죠. 스텔스 코팅도 상당 부분 벗겨져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날개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균열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비파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정비 책임자인 김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20년 넘게 전투기 정비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KF-16 팔콘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맥케이 대령, 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손상은 일본 미쓰비시 정비창에서만 처리 가능하죠. 김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F-35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투기 중 하나거든요. 특히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손상을 복구하는 것은 극도로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구조와 달리 복합 소재 수리에는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했어요. 미국 본토와 일본을 제외하면 이런 고난도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죠. 한국도 F-35를 운용하지만 주요 정비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도 대부분 일본 정비창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부품 공급망도 일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정비 경납고로 기체를 이동시켰습니다. 조명을 켜고 손상 부위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날개 내부의 연료 배관까지 영향을 받았거든요. 전자장비들도 일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정도면 완전 분해 수리가 필요하겠네요. 김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비창으로 이송 준비 중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전화 너머 상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F-35 한 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작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작은 손실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대령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과연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틀 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정비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인 다나카 부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어요. 맥케이 대령 손상 사진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정비창에서 처리해야겠네요. 다나카 부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F-35 정비 허브였거든요.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에 따라 이 지역 모든 주요 정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수백 대의 F-35를 정비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복합 소재 날개 교체가 필요하니까 최소 4개월은 잡아야겠습니다. 부품 조달만 2달 걸리거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4개월이면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F-35 한 대를 잃는 셈이었죠. 작전 스케줄에도 차질이 불가피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5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새 날개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맥케이 대령, 혹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F-35 수리 말입니다. 물론 일본처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대령, 죄송하지만 이건 농담할 일이 아닙니다. F-35는 KF-16과는 차원이 다른 기체예요. 그때 다나카 부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상회의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이 F-35를 고친다고요. 그거 참 재미있는 소리네요. 한국은 아직 카센터 수준 아닙니까? 김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부장은 계속했어요. 복합 소재 수리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F-35를 고친다는 건지. 괜히 기체만 망가뜨릴 텐데요. 다나카 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지만 다나카 부장은 이미 화상회의를 종료한 후였어요. 스피커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꺼졌습니다. 김대령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투기 정비를 해온 베테랑이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대령님, 정말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대령,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F-35 수리에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다나카 부장의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F-35 수리는 정말 까다로운 작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만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만요. 만약 저희가 제대로 된 수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바로 일본으로 보내겠습니다. 김대령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일본으로 이송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특수 운송기 스케줄을 잡는 것만 해도 일주일은 필요했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실패하면 즉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한국 측에서 지셔야 해요. 김대령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F-35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특히 스텔스 코팅 복원은 극도로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고 특수 화합물도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수리를 시도해보겠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한국이요. 정말 가능할까요? 글쎄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이송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상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한국이 정말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자존심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김대령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대령님, 저희 계획서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들어있었거든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복합 소재 기술이 상당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김대령이 가져온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복합 소재 기술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공받았습니다. KF-21 개발 당시 로키드 마틴과 공동 작업했던 데이터들이에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복합 소재 적층 기술, 스텔스 코팅 공법, 비파괴 검사 장비 목록까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계획은 좋지만 실제 작업은 다른 문제죠. F-35 매뉴얼을 보셨습니까? 김대령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로키드 마틴 기술 자료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F-35 날개 구조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상 부위별 수리 가이드라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죠? 한국도 F-35 운용국입니다. 당연히 기술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매뉴얼만 있다고 해서 수리가 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음파 검사부터 해보시죠. 정비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초음파 검사 장비는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독일제 최신형 장비였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날개 부분에 초음파를 쏘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대령이 물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손상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보세요. 여기 균열이 날개 안쪽까지 이어져 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손상으로만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조재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매뉴얼상으로는 교체만 가능합니다. 미군 매뉴얼을 펼쳐 보였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 손상 시 수리 불가, 교체만 가능하다고요. 김대령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매뉴얼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일본 측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다나카 부장이었습니다. 맥케이 대령, 초음파 검사 결과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내부 균열이 광범위하네요. 그럼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나카 부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빨리 일본으로 보내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요. 이 정도 손상이면 한국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매뉴얼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김대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매뉴얼은 절대적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사실 저도 안타까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매뉴얼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거죠. 혹시 매뉴얼에 없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방법이라니요. KF-21 개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대령, KF-21과 F-35는 다릅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까지 고려하면 훨씬 복잡해요. 그렇다면 시험 삼아 작은 샘플부터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샘플이요.
네, 실제 수리 전에 작은 테스트 피스를 만들어서 강도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매뉴얼에 어긋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통과한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김대령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일단 시도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건이 있어요. 테스트 피스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일본으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매뉴얼을 벗어난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거든요. 더군다나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대령이 팀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정비사들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들까지 함께 왔어요. 총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KF-21 개발팀입니다. 복합소재 전문가들이에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맥케이 대령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박 박사가 노트북을 켜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적층 기법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화면에는 복합 소재 섬유를 층층이 쌓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F-35에 적용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피스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김대령이 끼어들었어요. 만약 강도 시험을 통과한다면 실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손상된 부위와 동일한 크기의 테스트 샘플을 만드는 것부터였어요. 한국 팀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만 배치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은 다층 구조로 섬유 방향을 다양하게 배치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강도는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손상 시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업을 지켜보니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서 섬유를 정확한 각도로 배치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는 어디서 구한 건가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용으로 도입한 겁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최신 장비예요. 장비 성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온도와 습도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테스트 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부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이제 강도 시험을 해봐야겠네요. 시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인장 강도, 압축 강도, 피로 강도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준치의 80% 수준이네요. 김대령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첫 번째 시도입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박 박사가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말했습니다. 섬유 배치 각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섬유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KF-21 개발 당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어요. 사흘째 두 번째 테스트 피스 결과가 나왔어요. 기준치의 90%까지 올라왔네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에는 못 미쳤어요.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대령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 전체가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수지 배합비까지 조정했어요. 복합 소재에서 섬유만큼 중요한 게 이를 고정하는 수지였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넷째 날 세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102%입니다. 드디어 기준을 통과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모든 강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실히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목에서는 원래 부품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였어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백 번의 실험을 했거든요. 그때 축적한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대령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 수리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테스트 피스와 실제 수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조건도 복잡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요. 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리도 가능할까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지켜볼 만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도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어요. 과연 한국이 이 기세를 몰아 실제 수리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 피스 성공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팀은 자신감을 얻었고 저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실제 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대령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테스트 피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먼저 손상된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절단 장비를 사용해서 손상된 복합 소재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생각보다 손상이 깊네요. 박 박사가 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균열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퍼져 있어요. 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직선 균열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수리 범위를 더 넓혀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작업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김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손상 부위 주변을 완전히 청소하고 표면을 처리했어요. 새로운 복합 소재가 잘 접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표면 처리가 핵심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기존 소재와 새 소재가 완전히 일체화되어야 하거든요. 특수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표면을 에칭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처리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복합 소재 적층이었어요. 테스트에서 검증된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층부터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자동화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된 패턴에 따라 섬유가 정확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각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강도가 떨어져요. 작업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장비 성능이 정말 좋네요. 저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장비를 쓰나요? 일본은 주로 수작업에 의존합니다. 장인 정신을 중시하거든요. 김대령이 답했어요. 저희는 자동화를 통해 정밀도와 속도를 동시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절반 정도 진행되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다나카 부장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네요.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직도 작업 중이군요. 언제 포기하고 일본으로 보낼 겁니까?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절반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다나카 부장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작업 현장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정교하게 복원되고 있는 날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동화 장비를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품질은 어떻습니까? 강도 테스트는 했나요? 테스트 피스로 미리 검증했습니다. 모든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럴 리가. 혹시 실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박 박사가 테스트 결과를 화면에 띄웠어요. 상세한 강도 시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맥케이 대령님도 직접 확인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다나카 부장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긴장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김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해요. 셋째 날 복합 소재 적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스텔스 코팅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스텔스 성능까지 복원해야 하거든요. 특수 코팅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미군 기준에 맞는 스텔스 코팅이었어요. 온도에 민감한 재료라서 보관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환경 조절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정비 경납고 전체가 거대한 클린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한국이 스텔스 코팅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이 성공하면 정말로 완벽한 수리가 가능할 텐데요. 스텔스 코팅 작업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코팅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거든요. 온도 23도, 습도 40%를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박 박사가 환경 측정기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코팅 재료는 특수한 나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입자들이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원리였어요. 분사 압력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스프레이건을 조심스럽게 조작했습니다. 너무 세면 입자가 뭉치고 너무 약하면 고르게 퍼지지 않아요. 첫 번째 코팅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표면을 확인해 봤어요. 균일하게 잘 도포된 것 같네요. 하지만 스텔스 코팅은 여러 층을 겹쳐야 했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 층은 다른 재료입니다. 박 박사가 새로운 코팅 재료를 준비했어요. 이건 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계속되면서 저도 점점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이 마지막 단계에 달려 있었거든요. 세 번째 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코팅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건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최종 검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관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수리된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원래 부분과 거의 구별이 안 갔어요. 이제 스텔스 성능 테스트를 해야겠네요. 특수 레이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비로 실제 스텔스 성능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비에서 레이더파가 방출되었습니다. 화면에 반사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떤가요? 김대령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정말 성공한 거였어요. 스텔스 성능까지 완벽하게 복원된 거죠. 정말입니까? 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김대령과 박 박사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다른 기술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종 강도 검사와 시스템 점검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후 검사들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구조적 강도, 전자 시스템 연동, 연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완벽합니다. 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품질이 원래보다 오히려 좋은 것 같네요. 그때 다나카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케이 대령, 정말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럴 리가. 혹시 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카메라로 수리된 날개를 보여줬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수리한 겁니까? 다나카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테스트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구조 강도, 스텔스 성능,
시스템 연동 모든 항목이 기준을 통과했어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확히 6일입니다. 6일이라고요. 저희는 최소 4개월이라고 했는데. 다나카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약 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100만 달러요. 저희 견적의 5분의 1이네요. 화상회의를 끝낸 후 저는 펜타곤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성공했다고요. 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품질, 속도, 비용 모든 부분에서 일본을 앞섰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한국을 추가 정비 허브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령과 축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령님,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한국이 단순히 도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 최신 자동화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과연 이 성공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수리가 완료된 지 이틀 후 드디어 재비행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김대령이 긴장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비행 테스트를 통과해야 진짜 성공이죠. 미군 테스트 파일럿인 존슨 소령이 도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이었어요. 수리된 기체를 제가 직접 테스트하겠습니다. 존슨 소령은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비행을 중단하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지상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존슨 소령이 기체 주변을 돌며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수리된 날개 부분을 특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네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존슨 소령이 조종석에 앉았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 비행입니다. 엔진이 시동되었습니다. F-35 특유의 강력한 엔진 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어요. 이륙합니다. 기체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드디어 하늘로 떠올랐어요. 저는 관제탑에서 무전을 들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고도 3,000m, 속도 정상입니다. 존슨 소령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날개 상태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진동이나 불안정함은 느껴지지 않아요. 첫 번째 기본 비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어요. 이제 고난도 기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슨 소령이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먼저 급상승부터 하겠어요. 기체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때 날개에 가장 큰 하중이 걸리거든요. 날개 상태 정상입니다. 다음은 급하강이었어요. 고도를 빠르게 낮추면서 날개의 다른 방향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하강 중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김대령이 옆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고속 기동 테스트였어요. 최대 속도로 비행하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였습니다. 최대 속도로 가속합니다. 기체가 음속을 돌파했어요. 초음속 비행에서는 날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하 1.5 돌파, 날개 상태 확인 중입니다. 몇 분 후 존슨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랍네요. 수리 전보다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정말입니까? 네, 진동이 줄어들었고 조종 응답도 더 정확해졌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전투 기동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복잡한 기동들이었어요. 배럴로를 시작합니다. 기체가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갔어요. 날개에 복합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고난도 기동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기동에서도 이상이 없어요. 1시간에 걸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존슨 소령이 착륙했어요. 조종석에서 나온 존슨 소령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수리한 기체가 맞나요? 네, 한국에서 수리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새 기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존슨 소령이 상세한 비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모든 항목에서 우수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속 기동에서의 안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맥케이 대령, 정말 한국에서 이런 결과를 낸 겁니까? 네,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일본 정비창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품질은 더 좋고 속도는 10배 빠르고 비용은 5분의 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변경을 검토해야겠네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단독 체제에서 벗어나 한국을 추가 허브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카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맥케이 대령, 비행 테스트 결과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거군요. 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였습니다. 저희 일본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실제로 한국의 자동화 기술과 효율성은 일본의 전통적 수작업 방식을 압도했습니다. 과연 이 성공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한 달 후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F-35 정비 허브로 공식 지정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존 일본 단독 체제에서 한국을 병행 허브로 추가하는 겁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서서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증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품질, 속도, 비용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정비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주로 단축되었습니다. 비용도 기존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일본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은 자동화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거죠. 안전성 문제는 없습니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수리 후 성능이 향상되었어요. 발표 후 김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해내셨네요. 맥케이 대령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오산 기지에 새로운 정비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록히드 마틴에서도 기술진을 파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요. 김대령이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F-35가 한국에서 정비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호주, 싱가포르, 대만에서도 한국으로 기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일본보다 빠르고 저렴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대령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준비된 도전자였습니다. 준비된 도전자라니요. KF-21 개발로 쌓은 기술, 최신 장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다나카 부장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정비 시설을 보러 온 거였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저희 일본도 자동화를 도입해야겠네요. 경쟁은 좋은 거죠.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김대령이 너그럽게 답했습니다. 그해 말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표창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주는 산업발전 공로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시상식에서 한국 장관이 말했어요. 덕분에 한국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김대령과 한국 기술진들입니다. 제 답사였어요.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항공정비 강국이 되었습니다. F-35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 정비 요청도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유럽 항공사들까지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때 일주일의 기회에서 시작되었네요. 김대령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법이죠. 한국 정비창은 이제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시찰단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새로운 파트너였습니다. 지금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국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던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은 더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